네, 1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약물은 혈액 및 조혈기관 계통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오늘 배운 약물이 임상에서는 좀 응급할 때 사용할 약물이어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약물, 그러니까 출혈이 있는 사람에게 혈액을 빠르게 굳게 하는 약물과 이제 반대로 혈액이 잘 굳지 않도록 하는 약물, 예를 들면 이제 색전이라든지 혈전 같은 것들이 생겨서 더 이상 혈액 응고가 이제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1번과 2번은 약간 상반되는 약제가 되겠죠. 이런 약물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사실 이미 생긴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용제는 앞에 나와 있는 항혈액 응고제랑은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배우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빈혈 치료제, 철분 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액 응고 과정에 작용하는 약물. 여러분, 무릎 까져보신 적 있으세요? 손 베어보신 적 있죠? 난 태어나서 내 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시면 안 계시죠? 한 번쯤은 다 다쳐서 어딘가에 피가 났고 그 피가 이제 굳어서 지혈이 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지혈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혈관이 손상되어서 바늘이 푹 찔려가지고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혈관을 관통해서 혈액이 뿜어져 나오게 되고, 혈액이 뿜어져 나올 때 혈관이 마구 이렇게 떨리겠죠. 이런 이제 혈관의 경련에 대한 사인을 인지하게 되면은 혈소판이 이 손상 부위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혈소판이 여러 개가 막 가서 달라붙었죠. 이렇게 달라붙고 응집, 모이는 현상에 의해서 마개를 형성하게 돼 이제 플러그라고 합니다. 그 마개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섬유소 가닥, 이것들의 응집을 더 잘 하도록 만드는 불용성 섬유도 가닥이 생성되어서 더 이제 보여지는 딱지처럼 이렇게 잘 응고가 되는 것을 주요한 이 지혈의 기본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 응고를 용어로는 이제 블러드 코아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블러드 코아뷸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지혈이 잘 되지 않겠죠. 네, 지혈과 혈전 생성 시 필요한 이런 불용성 섬유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가 잘 굳지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혈이란 손상된 혈관으로부터 출혈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이제 피가 굳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혈관 내부에서 우리 겉면에 이런 피부 표면에 이제 상처가 아니라 피부 안쪽에 혈관이 제대로 지혈되지 않고 안쪽 피부 안에서 출혈이 가중되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겠어요, 피부가? 그런 것을 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마토마가 생긴다. 이 말은 안쪽에 뇌출혈로서 혈액이 뿜어져 나와서 이렇게 불룩해지는 그것을 헤마토마, 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혈의 과정은 혈관이 떨리고 수축하는 경련과 수축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 혈소판이 모여들어서 마개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마개들이 서로 이렇게 엉겨 붙어서 달라붙어서 형성하는 것을 이제 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병이 형성되게 되면은 이제 이 응고의 과정이 더 공고하게 이렇게 딱 이제 용해되지 않는 불용성 응대를 형성하는 것을 코아뷸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피가 났을 때 좀 지나서 피가 굳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피가 이렇게 굳어서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형태로 되는 것 그 자체가 이런 불용성 섬유 가닥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코아뷸레이션 캐스케이드 뜻 혹시 아시나요? 캐스케이드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캐스케이드는 원래 작은 폭포를 이제 캐스케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어떤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에 적합한 표현이어서 코아뷸레이션 캐스케이드라는 뜻은 이제 응고에
그 흐름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연쇄 반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캐스케이드 자체가 직역하면 폭포지만 연쇄 반응, 직렬로 계속 연결되는 어떤 그 반응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셔도 이제 저희가 물어보니까 인체 구조화 시간에 지혈과 관련된 혈액 응고 인자에 대해서 다 들어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혈액 응고 인자를 이용해서 이제 지혈과 관련된 약물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요한 팩터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혈액의 응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팩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존재하고 그 13번 이외에도 단백질과 플라스미노겐 등 다양한 인자들이 다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주요한 인자를 이용해서 이제 약물의 작용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팩터 7, 7번 인자가 여기 보이는데, 이제 7번 인자가 티슈 이제 팩터에 가서 달라붙고, 이제 팩터 10, 10번 인자가 팩터 10이 여기 와서 사실 달라붙어서 10A로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은 간에서의 프로트롬빈이 생성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트롬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0A가 없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활성화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서로 만나고 헤어져야지만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용성 섬유 가닥인데, 그러니까 트롬빈이 있어야지만 이 이제 불용성 섬유 가독이 만들어져서 이 이제 클롯을 형성하게 될 때 응괴, 지혈을 일어나도록 할 때 이 불용성 섬유 가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런 플레이트렛, 우리가 알고 있는 혈소판이 가서 응집할 때도 역시 불용성 섬유 가닥이 있어야 더 클롯을 잘 형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붙는 그것과 더 잘 뭉치게 하는 섬유소 가닥이 제대로 생성되어질 때 제대로 지혈의 과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들, 오늘 배우는 것이 이런 헤파린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클로피도그램, 이런 약들을 오늘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지금 벌써 긴장하실 필요 없고 이 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왜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하는지, 왜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라고 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 공유가 안 됐을 것 같아서. At the site of vessel injury, the first platelets arrive to start sealing the wound. 혈관이 손상되면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혈관벽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This 하겠다죠. involves two pathways, the extrinsic and the intrinsic pathway. 두 가지 이제 패스웨이, 여기서 보이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두 가지 패스웨이를 거쳐서 클롯을 형성하게 되는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티슈 팩터 이거죠. 7A, 7A 가서 달라붙었죠. 10번 인자가 가서 또 달라붙습니다. 그럼 10A가 활성화가 되면서 12번, 11번, 9번, 8번 서로 만나면서 액티브 A가 생성이 되죠. 계속 이때 다시 10번이 가서 달라붙어야지 10A가 되면서 두 가지 패스웨이가,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5번, 10A가 5번에 가서 달라붙으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One molecule of factor 10A can catalyze the formation of 1,000 molecules of thrombin. These large amounts of thrombin cause the further activation of platelets and 무수히 많은 이 혈소판 인자들을 가서 달라붙게 응집하는 과정에는 이 섬유소 가닥이 생성이 되는 데 있어 트롬빈이 필요한 것이죠. 기다란 실같이 긴 섬유소, 불용성 가닥이 생성되었죠.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entral role of factor 10A in the 10A의 역할이 deregulation 굉장히 cascade makes it a 중요하면서도 viable 여러 target for therapeutic 경로에서 intervention 관여를 in 하고 있기 pathologically 때문에 altered blood coagulation. 이제 지혈의 과정에서 10A를 빼놓고 사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물의 작용점으로도 이제 10A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영상에서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 응고 장애랑 이런 캐스케이드 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혈 응고 인자가 없네? 7번, 8번이 없어. 부족해. 이런 경우에 응고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혹은 플레이트렛이 가서 달라붙어야지 되는데 혈소판이 부족해. 혈소판이 부족해지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제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골수의 기능을 억제하는 질환, 면역 억제제, 그리고 케모테라피, 암 환자들은 항암제를 투약받게 되면은 정상세포도 싹 죽이잖아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도 다 감소하는 팬사이토페니아, 범혈구 감소증이 생기게 되면은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플레이트렛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이 혈소판을 이제 감소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혈관이 손상되면은 제대로 지혈의 과정이 여기 가서 달라붙을 게 없으니까 제대로 지혈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주요한 인자로서 10번 인자를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팩터 10이 여러 가지 인자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되게 되어야지만 프로트롬빈을 활성화시켜서 트롬빈으로 전환 단계에서 여기 가서 이제 액티브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거나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도 지혈이 되지 않겠고 트롬빈이 섬유소 원이 이제 혈장에 가서 이제 불용성 섬유소 가닥이 여기서 막 달라붙고 응집을 하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잘 용해내지 않아야지 된다고 했어. 흐트러지지 않아야지만 꽉 뭉쳐질 수 있는데 일부 사람은 이런 이제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피가 굳다 말아요. 그러니까 좀 붓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피가 나. 그럼 이런 식으로 제대로 그 응고의 반응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어떤 경로의 과정에서 팩터들이 어떤 팩터가 한두 가지만 부족해도 혈액의 응고가 잘 되지 않는다.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는 질환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대표적으로 뭐 성경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혈우병을 가진 여인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혈우병은 선천적으로 이런 혈액 응고 인자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주로 이제 8번과 9번이 제대로 이제 있지 않거나 결핍되었을 때 부족할 때 혈우병이라고 해요. 그중에 특히 이제 8번을 항혈우병 인자라고 하는데 이런 선천적인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항암요법이나 골수의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도 혈액 응고 인자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1번부터 13번이 있고 그 밑에 뭐 이제 단백질 종류 C, S 단백질이 있고 플라스미노겐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 짜증 나겠죠. 중요한 걸 골라줘야지 되겠죠. 2, 7, 90. 2번, 7번, 9번, 10번. 2번, 7번, 9번, 10번은 양약적으로 중요한 이제 약물의 작용점인 표적이 되는 이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응고 인자 중에서 아까 이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활성화되어서 이제 응고의 기전 중에 주요한 이제 그 작용을 해서 근육성 섬유 가닥을 생성하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이게 이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트롬빈이라고 부르면은 힘드니까 2번이라고 부를게. 혈액 응고인자 2번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거죠. 그다음에 그 이제 2790을 제가 딱 찍을 수 있는 주요한 이유는 그 옆에 약물의 표적에 보시면 헤파린이라도 와파린 이름 들어보셨죠? 헤파린, 와파린. 오늘 헤파린과 와파린에 대해서 배울 건데 2790은 주요하게 이제 와파린이 2790에 다 작용 지점을 가지고 있고 헤파린도 2번과 이제 10번이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10A에 직접적으로 가서 작용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790 그리고 기타 단백
단백질과 플라스미노겐의 그 작용점들을 가지고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작용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혈액 응고가 부족한 사람은 이 동의어지만 예를 들면 8번 인자, 9번 인자가 부족해가지고 혈우병이 생겼어. 그럼 외부에서 8번과 9번 인자를 보충해 주면은 혈액의 지혈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런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서 특히 이제 이 인자를 보충해 주거나 좀 과도한 응고와 비정상적인 응고의 기전을 보이는 경우 오히려 이 약물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배울 것은 이제 비타민 K 제제인데, 비타민 K는 이제 혈중에 프로트롬빈이 감소되었을 때 출혈 시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비타민 K는 원래 사실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물질이고 장내에서 이제 합성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쓰던가 아니면은 간의 질환으로 인해서 비타민 K 자체가 완전히 부족한 경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비타민 K가 부족한 경우에 프로트롬빈이 간에서 비활성화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 전환 과정에서 비타민 K가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데 K가 없어서 지혈의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K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비타민 K가 주요한 이제 혈액 응고의 촉진의 요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K를 사용할 수 있고 혈액 응고 인자 2, 7, 90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2번, 7번, 9번, 10번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그 불활성 전구체로부터 활성을 떼는 거 뭐예요? 아까 번호가 있고 서로 만나는 과정에 뒤에 A가 액티브해졌다 해서 A가 되었는데 이 활성화가 되는 단계에서도 역시 비타민 K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K의 경우에는 경구투여, 근육주사, 정맥주사로 이제 투여를 하게 되고 이것들은 여기 경구용 항응고제의 해독제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뒤에서도 다시 나오게 될 텐데 혈액 응고제인 와파린 27, 90에 다 관여하는 이 약물의 작용점을 가진 약물이 아까 표에서 이쪽에 다 있었죠. 거기 다 2번, 7번, 9번, 10번에 와파린의 작용점이라고 했는데 경구용 항응고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너무 과도하게 약을 줘버렸네. 그랬을 때 비타민 K를 해독제, 안티도트로 써서 과도한 그 약물의 반응을 이제 저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안전장치를 가졌다는 거죠. 과도하게 줬을 때 와파린을 과도하게 먹어서 출혈이 막 지속이 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비타민 K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 지혈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타 뭐 비타민 K가 합성되지 않는 장의 상태, 장내 세균에 의한 합성이 억제되는 경우, 특히 항생제는 우리가 항생제 하면 계속 설사한다고 했죠. 그리고 장내 세균층이 계속 이렇게 변경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내에서의 이제 비타민 합성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혈액 응고가 지연이 되겠죠. 그럴 때 비타민 K를 외부에서 넣어준다는 것이죠. 신생아에게 비타민 K를 투여하게 되면은 이제 고빌리르빈 혈증이 유발된다거나 기타 이제 용혈성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경과를 관찰하면서 약을 주게 되어 있고 비타민 K는 사실 1, 2, 3, K1, K2, K3까지 있는데 K1만 일단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K3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K1, 2 정도로 사용하는데 특히 이제 K1 정도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신생아의 출혈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신생아들은 장내 어떤 그런 균층이 제대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타민 K가 잘 합성되지 않아서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을 때 넣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K가 활성화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게 결핍되어 있거나 활성이 이상인 경우에 혈액 응고 질환을 가진 경우에 외부에서 넣어줘야지 된다. 그리고 혈액 응고제인 쿠마린 혹은 쿠마딘 유도체에 의한 이 응고제의 유도성, 와파린과 같은 말입니다. 와파린과 쿠마딘은 같은 말인데 이제 그 유도체에 의한 항응고제의 유도성, 프로트롬빈이 결핍되는 이런 경우에도 K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속 이제 트롬빈이라는 단어를 하는 것은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K가 필요한 것인데 이 단계에서 어쨌든 비타민 K를 외부에서 넣어줄 때 사용하는 것이 비타민 K 중에서도 K1이고 이름이 필로퀴논이고 피토나디온이라고 옆에 이제 일반명을 읽게 되면 피토나디온입니다. 네, 사실 필로퀴논이란 단어도 피토나디온이라는 단어도 잘 인상에 쓰지 않고 그냥 비타민 K1 그 자체로 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필로퀴논, 비타민 K1 같은 뜻인 거고 보통 이제 주사제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주사제, 근육주사, 신생아의 경우 근육주사,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이제 근육 피하 주사 하게 된다. 비타민 K 이외에는 사실 그 부족한 인자 그 자체를 넣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8번과 9번이 부족하면은 혈우병을 형태의 그 증상을 보이는 것에서 이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직접 8번과 9번 인자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결시킨 그 8번과 9번 인자를 직접 혈액 내로 이제 정맥 주사 하에서 혈우병을 치료한 수 있고, 그다음에 경구용 항응고제인 이제 와파린의 중독 시에도 역시 8번과 9번 인자를 넣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선한 혈장을 투여함으로써 혈액 응고 인자의 결핍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이걸 어디서 추출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수혈에 대해서 지금 배우셨나요? 수혈을 하게 되면은 신선 동결 혈장이라고 혈장만 따로 추출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 단계에서도 사실 그 혈장에는 다양한 혈액 응고 인자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그거에서도 8번과 9번을 이제 뽑아내서 농축 건조시키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게 이런 정맥 주사여서 이것도 마치 수혈을 했을 때 부작용처럼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혈의 주된 부작용은 발열이거든요.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투하게 되면은 이물질이 들어왔네 하고 계속 백혈구가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열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마치 수혈의 부작용과 같은 이런 부작용이 8번과 9번 인자를 동결건조시킨 것을 넣어도 그렇다는 거죠. 약물 과민 반응, 수혈과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이것도 이제 팩라인 이것도 역시 건조, 사람, 혈액, 응고제 9번 인자에 대한 보충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디서 많이 보던 게 나왔는데 데스모프레신 어디서 배웠죠, 우리? 그래, 항이뇨 호르몬제에서 나왔던 그겁니다. 그거. 왜 갑자기 이게 나왔을까? 이제 밑에 나오는데, 데스모프레신은 이제 항이뇨 호르몬, 이제 바소프레신의 유도체로서 이제 데스모프레신은 팩터 8번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터 8이 살짝 부족한데 팩터 8을 넣기에는 조금 애매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데스모프레신을 넣어보면 이게 농도가 증가할 거니까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번 경도의 결핍, 8번 인자가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좀 출혈량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응고가 사실 혈액 속에 혈액의 응고 인자가 들어있으니까 출혈이 많으면 플레이트렛도 같이 빠져나가니까 지혈도 사실 지연되는 것은 혈액 응고 인자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그럼 한번 줘보자. 수술 전에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한번 줘서 그게 이제 데스모프레신이라는 거죠. 데스모프레신은 또 이 중추성 요붕증에서도 그때 우리 이제 비뇨기 계통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걸 배웠었는데 요붕증, 소변이 컬컬컬컬 쏟아지는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뇌하수체 수술로 인해서 일시적인 단요와 다음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부작용이 수분을 축적하도록 해서 이런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라든지 수분의 저류, 수분이 축적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는 팩터 8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지혈을 잘 일어나도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써볼 수 있는 용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섬유소 용해 억제제. 제가 아까 이제 섬유소 가닥을 형성해야지 지혈의 과정이 불용성 섬유소 가닥을 형성해야지 되는데 어떤 환자들은요 이게 아미노카프론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름이 이제 아미카라고도 하죠. 아미노카프렉 엑시드 이게
표에서 가장 하단에 플라스미노겐의 작용 지점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 표의 가장 아랫부분에 이 아미노캐프로릭 애시드가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쓰는 것이냐면은 응괴가 형성이 되다 말아.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피가 나는 것 같아. 뭔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지혈의 마지막 부분이. 응괴가 원래는 불용성이어가지고 용해가 안 되어야지 이게 딱 붙는데 용해의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기에 용해가 되어가지고 과도하게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처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혈의 과정이 마무리가 안 될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섬유소 응괴를 용해시키는 이 플라스민의 전구 물질이 플라스미노겐인데 이걸 이제 비활성화 시킴으로써 이제 지혈을 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유소가 용해되지 않게 응괴가 유지되게끔 하는 용제가 이제 아미노카프로릭 애시드다. 제가 아까 이제 혈우병 환자들은 피가 안 멈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혈우병 환자도 치과에 가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혈우병 환자는 아무 데서나 가서 발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빨을 뽑다가 피가 안 멈춰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가 혈우병 환자라는 것을 밝히고 대학병원 내에 있는 치과에 가가지고 그런 이런 아미노캐프로릭 애시드를 마련해 놓고 이거를 이제 발치를 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우병 환자의 치과 진료 직후에 지혈을 위해서 아미노캐프로릭 애시드를 투여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아서 이걸 투여받게 되면 저혈압과 섬액이 유발된대요. 혈압이 떨어지고 하트레이트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우병 환자는 목숨 걸고 치과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수술에서도 이런 간단한 발치에서도 사실. 그래서 이런 아미노카프로릭 애시드를 투여받고 혈청 수치를 100에서 400 정도를 유지하면서 BP를 모니터링하고 하트레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부정맥을 사정하면서 심장 모니터링하면서 혈우병 환자는 어떤 수술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사용하는 약이 아미노캐프로릭 애시드이다. 아미노캐프로릭 산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용하게 되면 정맥 주사하게 되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출혈을 감소시키고 일부는 이제 알약으로 정제형으로 출시되고도 있고 수술 후 생기는 이제 개복 예를 들면 개복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제 상처 부위가 큰 경우에 지혈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혈우병 환자만 맞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큰 수술을 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응고를 안정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문제가 되겠죠? 이미 응고의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혈전과 색천 등 피에 둥둥 떠다니는 혈전이 유발되는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혈전을 더 가중화시킬 수 있는 섬유소 가닥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을 해서 사용하거나 좀 사용을 조금 고려를 해서 다른 약물을 쓰던가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급속한 정맥 투여는 혈압을 너무 떨어뜨려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면서 지혈의 과정이 생긴다고 했는데 앞에 단계 다 생략하고 우리 그냥 트롬빈 넣어주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트롬빈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섬유소 가닥에 이제 피브린으로 직접적으로 바꾸는 작용에서 트롬빈이 필요한 건데 이게 혈관 내로 이렇게 푸시를 해버려서 주게 되면은 안에서 혈전과 색전들이 마구 응집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사제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국소에 살포하거나 생리식염수에 녹여서 이 가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쓰거나 생리식염수에 녹여서 용해시켜서 그 상처 부위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섬유소 가닥이 형성되게 하는 반응을 이제 유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출혈이 있는 부위에 생리식염수 주사액으로 녹인 용액 트롬빈을 녹여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 가루 자체를 그 상처 부위에 뿌리거나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상처 부위가 이게 왜 겉으로 드러난 경우는 이제 이렇게 뿌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GI 블리딩 같이 이제 안쪽에 이제 블리딩 포커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도포를 한다던가 아니면 녹여가지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경구 투여하는 형태로 이걸 써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이제 젤라틴 스폰지 젤폼 서지셀이라는 거 제가 이제 외과계 간호사여서 저도 이제 종종 이제 사용을 하였는데 제가 신규 간호사 때 의사가 와가지고 몇 호실에 누구 환자 서지셀 준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지셀이 뭐야? 약 이름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약통을 아무리 써도 서지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셀 물어봤더니 서지셀이 이렇게 생긴 거를 저한테 이제 선배 간호사가 전해주는데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그냥 손덩어리 같이 생겼죠. 그냥 꺼지처럼 생겼잖아. 근데 이게 약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스폰지 제형의 이런 이제 부서지는 이렇게 흐트러지는 제형인데 이걸 이렇게 뭉쳐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섬유소와 같이 단백질망을 형성하게 하여서 우리가 이게 오피 사이트 운들을 이제 보신 적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잘 꼬맸어요. 출처가 잘 되었는데도 그 미세한 부위에서 출혈이 조금씩 계속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시 꼬매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모세혈관, 미세한 혈관에서의 출혈을 이제 더 줄이기 위해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건조한 상태의 생리식염수에 묻혀서 사용하거나 트롬빈 용액 앞에서 제가 방금 보여줬던 그 트롬빈 용액 녹여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상처 부위에 뿌려주거나 붙여주는 형태의 스펀지 제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처 부위에 닿게 되면 서서히 녹으면서 이 섬유소 단백질 망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용성 섬유소 가닥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그것을 이제 출혈 부위에 대고 10초 정도 가볍게 누르면 이게 이렇게 녹으면서 보통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이게 저절로 액화돼서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냥 두어도 보통은 이제 봉합이 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사용을 하고 조금 지혈이 된 후에 그대로 뿌린 상태로 따로 제거하지 않고 이게 녹은 상태에서 이렇게 봉합을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단백질망 을 형성하도록 하는 특수한 어떤 이제 특수 재료인 것이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저처럼 당황하실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출혈성 경향을 저지시키는 약을 배웠는데 이제 거꾸로입니다. 항응고제, 항혈액 응고제는 안티 코아귤런트, 지금까지는 지혈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지혈, 출혈이 있는 사람의 피를 먹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반대의 작용을 하는 약을 배우겠습니다. 아까 특정 혈액의 응고 인자가 부족한 경우 8번과 9번 인자 등을 넣어주거나 트롬빈 자체를 뿌려주거나 서지셀과 같이 이렇게 섬유소 막을 덮어주는 약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특정한 혈액 응고 인자를 억제함으로써 2번, 7번, 9번, 10번 작용점을 삼아서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적이 수혈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혈전이 생성되거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전은 응고의 과정 중에서 생성된 불용성 섬유소 가닥과 플레이트렛이 뭉쳐진 그런 덩어리들이 혈액 속으로 떨어져 나가서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면 어디에 가서 문제가 생기죠? 혈관을 막겠죠. 사이즈가 커지면 뇌에 가서 뇌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 심장에 가서 관상동맥을 막히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사망 원인 중 이제 3대 사망 원인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부동의1위는 암이에요.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인데 이런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과 심혈관을 막아서 죽는다는 거죠. 생각보다 사실 앞에서 본 그 약제들보다 지금 이번에 배우는 약제들의 사용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임상에서의 그런 어떤 질환의 분포를 봤을 때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그 빈도가 훨씬 높으니까요. 그래서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혈전의 생성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혈전이 생성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 크기가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이미 생긴 색전을 녹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녹이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네,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혈전을 용해시키는 섬유소 용해계는 따로 존재해서 이런 혈관이 막혔을 때 이미 막힌 상태가 되었을 때 녹이는 약제는 따로 공부하겠다. 혈관이 막히면 제가 아까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왜 죽는 거죠? 순환이 완전히 멈춰요. 뇌혈관으로 가는 그 이제 혈관이 막히면 뇌 세포에 산소도 영양분도 공급이 되지 않아요. 뇌 괴사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심혈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혈전이란 여기서 아까 혈소판이 이 상처 부위에 가서 다 달라붙어가지고 손상 부위에 지혈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혈소판이 가서 다 달라붙었는데 혈소판에 부착되지 않게 더 이제 이걸 막는 작용을 하는 것과 그리고 혈소판에 이렇게 뭉쳐지는 걸 억제하는 것 그리고 혈액 응고의 그 연쇄 반응, 캐스케이드 상에서의 그런 어떤 이제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는 기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의 기전이 앞서 배운 것과 앞서 배운 것들은 그걸 잘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응고가 이번 것들은 응고를 방해하는 물질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그 이제 응고의 조절제 작용 기전에서 보시면은 우리의 목적은 핏덩어리, 블러드 클롯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거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혈전 색전증을 일으킨다. 제가 심혈관과 뇌혈관 등 주요한 혈관 등을 가서 막는 것이 이 둥둥 떠다니는 그 혈전 덩어리를 색전이라고 하거든요. 혈전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게 되면 이게 이제 둥둥둥둥 떠다니죠. 이렇게 떠다니다가 주요한 혈관을 막게 되었을 때 그걸 이제 엠볼리즘 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혈액 응고제는 혈액 응고를 억제함으로써 혈전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이제 항혈액 응고제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그 표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거 앞에선 이걸 보충했어요. 2번, 7번, 9번, 10번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제 작용점으로 삼을 만한 것들도 주로 27, 90이라는 거죠. 특히 헤파린, 와파린. 앞에서는 요거를 보충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 작용의 표적으로 삼아서 2번 혈액 응고 인자의 약물의 표적으로서 헤파린과 와파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등등 다른 약물들도 그 타깃이 그 주요한 그 혈액 응고 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7, 90에 다 와파린 27, 90, 헤파린 2번, 10번 그랬는데 이제 혈전 용해 효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혈액 용해제에서도 플라스미노겐에 대한 언급을 할 때도 이제 섬유소를 녹이는 것은 2790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로 존재하는 섬유소 용해계인 플라스미노겐과 관련된 물질을 사용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근데 혈전증, 스롬보시스, 혈관에 이제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상태는 혈관 내에서 쉽게 혈전이 생성되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이 혈전이 생겨서 이렇게 환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이렇게 변한 것은 이 부분에 순환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괴사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이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심부정맥 혈전증인데 우리가 배운 아리스미아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말이어서 헷갈리는데 저는 한국말로 이제 심부정맥이라고 책에는 나와 있지만 심부가 뭐예요? 깊은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딥베인 스롬보시스를 한국말로 그래서 심부정맥이라고 그러니까 심부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겼다는 말인데 그래도 임상에서 심부정맥이라는 말 안 써요. DVT라는 말밖에 잘 쓰지 않죠. 혼동을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말이 더 어렵죠. 막 헷갈리게 해서 DVT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딥베인 트롬보시스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심부정맥이어서 그래서 우리 부정맥 배울 때도 심자 안 썼잖아요. 그를 헷갈릴 수 있어. 부정맥이라고 부르지 심부정맥이라고 심장에 부정맥이 생겼다고 한다고 심부정맥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상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한국말을 잘 쓰지 않아요. 아리스미아 혹은 DVT로 전혀 다르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심부정맥이라는 게 DVT라는 건 딥베인,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괴사가 돼요. 순환이 되지 않아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혈관의 폐쇄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조직이 이게 이제 과도한 경우에 이제 빨리 뚫어지지 않으면 이제 혈전이 점점 사이즈가 커져서 완전히 혈관을 꽉 막게 되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말초가 괴사가 시작되는 거죠. 다리 잘라야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딱해지고 궤양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혈전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이제 동맥이 폐쇄되는 경우 관상동맥, 심장의 관상동맥에 이런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엔 심근경색, 뇌졸중, 제가 아까 죽는다고 했죠.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죽는 것은 이렇게 주요한 혈전이 가서 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뇌세포와 심장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는 거거든요. 뇌 말초의 허혈증, 이제 허혈이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정맥의 폐쇄는 폐색전증, 깊이 존재하는 DVT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길게 선정한데 딥베인, 깊은 곳에 존재하는 베인이죠. 정맥에 혈전 트롬보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폐쇄가 되었을 때 이거 자체 질환이 DVT인 거예요. 근데 폐색전 우리 코로나 환자들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하고서 이제 사망한 사례들 이제 뭐 여러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뭐 폐색전이라든지 기타 어디 색전이 생겨서 사망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여러 임상 단계, 실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약을 줬더니 혈액 응고 인자 어느 것과 이런 이제 만나서 그런 어떤 과도한 반응을 일으켰는지 연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보상을 받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것은 그건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어떤 외부의 어떤 약들이 들어가서 어떤 인자와 어떻게 만나서 혈소판 응집이 과도하게 되는지 아직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런 정맥의 혈전이라든지 폐에 색전 등이 생기는 것은 정맥의 폐쇄에 의한 것이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약물로서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헤파린 들어보셨죠? 헤파린은 고위험 의약품입니다. 고위험. 헤파린은 사실 우리 몸에 이미 존재해요. 우리 몸에 비만세포, 폐조직, 호염구 등에 이미 존재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은 여기 상처가 나서 혈관에서 이렇게 혈관이 펑쳐돼서 혈소판 응집이 일어나고 지혈의 과정이 일어나도 죽지 않으셨잖아요. 왜죠? 이미 존재하는 헤파린이 과도한 어떤 혈전의 생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하였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전과 색전이 생겨서 죽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이걸로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헤파린을 넣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런 이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헤파린은 입으로는 흡수가 되지 않아요. 주사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 정맥주사하라고 했습니다. 가로치고 IM 금지 적어놓으시고 혈종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 헤마토마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을 야기시키는데 근육주사는 다 하지 않습니다. 피하 또는 정맥주사만 가능하고 뒤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IM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IM으로 이제 실수할 수 있어서 의사가 혹시 IM 처방을 내더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헤파린 IM이 안 되는 약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되고 깊은 정맥에서 혈전증, DVT와 폐색전증의 치료에 사용한다. 여기서 지금 배우는 약은 정맥의 혈전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여기 DVT, 헤파린은 정맥 혈전 그리고 폐의 색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동정맥을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동맥의 혈전과 정맥의 혈전의 질환이 다르다고 했어요. 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 졸중. 정맥이 막히면 DVT와 폐색전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고요. 이런 수술 후에 특히 DVT가 잘 생기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한 개흉술 한 20cm 쫙 절개했어. 그럼 지혈의 반응이 엄청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큰 수술을 한다던가 폐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예발적으로 헤파린을 사용하게 된다. 헤파린의 약물의 투여 경로를 보시면 정맥과 피하거든요. 정맥에 일단 별표 치시고 정맥에 5천 단위 볼러스 이후 2만 단위에서 4만 단위 24시간 주입. 이게 뭐죠? 우리가 약동학 시간, 양력화 시간 초반부에 배웠던 로딩 도즈가 필요한 약물이라는 거죠. 혈전이 사이즈가 커지는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약물의 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0에서 100까지, 100층까지 올라가야지 되는데 0에서 1, 2, 3, 4, 5, 6, 7, 8 가면 늦다고 했어요. 50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50에서 100까지 천천히 위험하지 않게 올리기 위해서는 정맥 주사로 5천 단위 볼러스 IV 슈팅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헤파린은 5cc,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면 5cc 2만 5천 단위라고 써 있는데 cc당 5천 단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기관에서마다 이제 헤파린의 용량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5cc 2만 5천 단위, 1cc가 5천 단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맥으로 1cc를 IV 슈팅을 한 이후에 나머지 4cc 2만 단위 혹은 좀 더 필요하면 4만 단위까지 24시간 동안 나눠서 줘. 여기 보시면 기관별 헤파린 모노그램을 이용한다 이 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아산병원과 삼성병원과 서울대병원과 기타 등등 병원의 기관 각각의 병원의 프로토콜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헤파린이란 로딩 도즈와 메인테너스 도즈, 유지 용량과 부하 용량이 두 가지 다 필요한 약물이라는 것과 이걸 줄 때에는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헤파린 프로토콜, 헤파린의 주입 방법에 이제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헤파린을 주기 시작할 때는 5천 단위를 1cc로 먼저 준 다음에 APTT 샘플, 혈액 검사를 하고 일단 스타트 용량은 5cc per hour로 시작해. 그리고 4시간 있다가 샘플을 보고 용량을 그때 혈액 검사 결과에 의해서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 혹은 정지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아산병원의 프로토콜을 주로 따랐지만 이제 다른 병원의 프로토콜도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요. 이것의 차이는 그 기관에 그 이제 가지고 있는 APTT 샘플과 그러니까 혈액 응고 검사의 장비와 시약이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그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관별 그 기계와 시약에 맞춰서 그걸 이제 세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하 주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헤파린의 경우에는 이제 만 단, 2만 단을 쓰게 되는데 일단 정맥 주사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겠고 출혈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우리가 헤파린의 가장 위험한 점은 출혈을 야기한다는 점이어서 헤파린을 주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데 혈액 응고 인자를 검사를 계속 해야지 돼요. 와파린은 뒤에서 계속 배울 건데 입으로 먹는 약을 따로 두는 이유는 경구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구 용량은 INR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2에서 3을 타겟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가로치고 이것도 적으시면 APTT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라고 적어두시고요. 제가 APTT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헤파린이란 항응고제인데 간접 트롬빈 억제제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간접 트롬빈 억제제 양리적 분류인데 기존의 응괴가 생성되었다면 용해시키는 능력 없다고 했습니다.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거나 사이즈가 커지는 걸 막는다고 했습니다. 기존 응괴를 이거를 녹일 수는 없습니다. 헤파린은 이제 트롬빈의 활동을 억제하는 간접 트롬빈 억제제인데 정맥 주사로 사용하게 되면은 헤파린 치료의 효과를 거둘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할 때 메인테너스 도즈와 이제 유지 용량과 부하 용량, 로딩 도즈, 1cc를 먼저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것은 빠르게 가도록 한 1시간이나 걸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많이 올려놓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미분핵 헤파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헤파린은
보통 개흉술, 혈관 수술, 그러니까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수술들을 할 사람과 그리고 투석을 한다거나 투석하는 사람들도 이 옆에 동정맥류에서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이 캐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협심증이 뭐죠? 관상동맥이 막혔다 뚫렸다 하면서 이게 계속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급성 심근경색이 되는 것인데, 이런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비교적 적은 용량, 저용량을 사용하게 되고요.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DVT, 폐색전증과 같은 이런 질환에서는 고용량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적응증에 따라서 이 다양한 질환 이런 데 다 쓰는데, 특히 대상자의 체중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0kg인 사람과 100kg 가까이 되는 분의 그게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량을 계산할 때 이제 체중 기반의 그 기관별 모노그램을 따르고 APTT 값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APTT는 이제 혈액 응고 검사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APTT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프로트롬빈 타임이라는 거는 기본 과목 시간에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프로트롬빈 타임과는 약간 조금 다른 개념, 유사한 개념이에요. 다르다고 보기엔 유사합니다. 그런데 프로트롬빈 타임은 이렇게 혈액이 응고되는 그 타임 자체에 딱 관심이 있고요. APTT 값은 응괴가 생기는 시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APTT의 이 풀텀이 액티브 파셜 트롬보플라스틴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뚜렷이 있는데 이제 혈액 응고 인자가 여러 개지였는데 아까 제가 혈액 응고 인자의 타겟이 다르다고 했는데 헤파린과 와파린의 작용점이 달랐어요. 2790은 와파린이 다 필요했고 헤파린의 작용점은 2번과 10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값이 다른 것은 그 약물마다 작용점이 다른 것인데, 헤파린의 경우에는 APTT를 본다는 것이죠. 판서를 안 하고 싶은데 헷갈릴 것 같아서 판서를 해드리면 PT, APTT, INR 이 세 가지 혈액 응고 인자를 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APTT는 헤파린 사용 시, IN은 와파린 사용 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어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하는 검사, 헤파린 프로토콜 모노그램을 볼 땐 이걸 보고 이제 와파린일 땐 INR을 본다는 차이인 거죠. 이건 일반적인 이제 혈액 응고 시간. 이 APTT는 이제 응괴가 형성되는 시간. 관심 있는 것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PT의 경우에는 APTT도 그랬지만 병원마다 사용하는 모노그램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계와 시약 등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다 다른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 세 개를 세트로 다 검사를 하는데 헤파리제이션 하게 되면은 체열을 굉장히 자주 해야지 돼요. 근데 이거 세 개 다 하면 사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서 헤파린 요법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와파린을 먹을 땐 이걸 주로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와파린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럼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PT의 경우에는 그 기본 과목 시간에 또 배우셨다면서요. 그 기본적인 이제 혈액의 응고 시간, 이게 세트 검사 세트에 혈액 응고 검사 세트예요. 응고 검사 세트. 보통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늘 세 가지를 다 보진 않습니다. 헤파린은 이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고, 와파린은 이거 두 개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PT를 왜 그러면 와파린에서 안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와파린을 먹는 사람도 병원을 계속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A병원 갔다가 B병원 갔다 혈액응고 검사를 여기저기서 할 수 있는데, 병원마다 기계도 다르고 검사 수치에 오차가 존재한대. 그러면은 좀 굉장히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이제 표준화 시키자. 표준화 비율.
이 이제 국제 표준화 비율입니다. 이제 국제 표준화 비율인데 PT의 국제 표준화 비율, PT의 국제 표준화 비율. PT의 국제 표준화 비율. 그러니까 표준화시킨 거죠. 이 PT 값이 기관마다 다르다고 하니 우리가 너무 헷갈리니까 INR 값을 보겠어. 이것이 이걸 일반화시킨 거라고요. PT를 일반화시킨 값이라고요. 표준화시켰다. 표준화 작업한 값이라는 거죠. 이것의 타겟이 2에서 3이라는 거죠. 헤파린의 타겟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타겟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노그램 상에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어렵죠?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어쨌든 헤파린에선 APTT 값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 헤파린은 그래서 정맥으로 혹은 피하로 주사한다. 위점막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여기 여러 번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와요. 헤파린을 주고 눈뜬 장님처럼 약만 주지 말고 모니터링을 해야지 되는데 뭘 봐야 한다고요? APTT 값을 모니터링 하라고요. 그 APTT 값과 PT 값은 혈액 응고 인자를 보는 그 지점이 조금 달라요. 2790을 모니터링 할 거냐, 그 번호를 제가 지금 다 이제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는 혈액 응고 인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로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모두 모니터링 해야 할 사람들은 두 가지 검사, PT와 APTT를 모두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헤파린을 쓰는 때는 APTT 값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모노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복잡하게 왜 모노그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가 아니라 모노그램 없이 헤파린을 계산하다 보면은 하게 투약하거나 계산을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노그램이 굉장히 자세해요. 단 뭐 2cc, 5cc per hour도 시간대별로 조절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쁜데 체열을 계속 해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제일 좀 미안했던 거는 나이트 때 새벽에 2시, 3시에 체열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고 검사를 이제 APTT 값을 밤 10시에 값을 받아가지고 용량 조절을 했는데 옆에 이제 코멘트에 4시간 후에 샘플하래. 새벽 2시에 샘플하래요. 그러면은 자는 환자를 깨워가지고 새벽 2시에 체열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되게 조금 미안했어요. 그래서 미리 10시에 결과를 확인하면 대상자에게 알려줬어요. 새벽 2시에 체열을 해야지 되니까 이거 양해를 해주셔야 한다. 이거는 시간을 미루게 되면 출혈의 경향이 증가할 수 있어서 검사를 아침으로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체열을 해야지 되는 거죠. 모노그램은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파린은 이렇게 넣고 피스톤 역류하시면 안 돼요. 주고 리거즈가 잘 되나 하고 정맥 주사할 때 이 헤파린 1cc 들어있는 시린지를 넣다 뺐다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인 거죠. 그다음에 마사지를 해서도 안 된다. 출혈의 위험으로 IM은 금기이다. 써있죠. 이 페이지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APTT 값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라고 여기도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시고 근데 이렇게 모니터링을 자세히 하는 이유는 APTT가 지연되거나 독성이 관찰되는 경우 이제 주입을 중지해야지 될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혈의 경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써야 하고 헤파린을 투약하게 되면은 우리가 혈소판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했어요. 작용 기전상 혈소판의 응집 그 작용을 억제하는 기존상에서 혈소판이 감소되는 환자가 무려 30% 이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혈소판에 대한 샘플링도 계속 이제 검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심각한 증상은 보통 5일에서 10일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빈번하게 혈액 검사를 시행해야 돼. 막 매일 그냥 혈액 검사를 몇 번씩 해요. 환자들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이제 타겟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과도한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는 또 혈전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혈전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썼는데 이게 고용량으로 이제 인퓨전 세라피를 한다는 뜻인데 HIT를 하게 되면 반대로 혈전 색정이 증가하게 되는데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헤파린을
해파리는 반감기가 짧아서 끊으면은 약효는 바로 줄기는 하지만 그 약효 중 일주일이 소요됐어요. 플레이트렛이 감소했다가 다시 생성되는데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을 해서 써라라고 했습니다. 와파린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먹는 용제인 헤파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와파린과 기타 약물들은 이제 헤파린의 작용을 이제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엔세이드로 우리 앞에서 6주차에서 배웠던 아스피린, 인도메사신, 이부프로펜 등 이런 물질들 모두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파린과 함께 병용하였을 때 이 작용이 더 강화될 수 있겠죠. 반면에 니코틴과 디곡신과 같은 것들은 항응고를 억제한다. 히스타민도요. 항히스타민도. 근데 이제 음식도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쳐서요. 이제 일부러 이런 헤파린을 사용하는 사람들 기존에 본인이 혈전이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피를 묽게 하는 용제들을 섭취를 하고 있어요. 보통 막 마늘, 흑마늘 막 이런 거 달여서 먹고 막 좋다는 은행나무 수출물 같은 거 사서 먹고 막 기넥신 이런 거 약국에서 사 먹고 이러는데 이것들이 헤파린과 함께 했을 때 출혈의 경향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헤파린 요법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약물의 효과의 증가 그리고 출혈의 증가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복용을 삼가해야 한다는 이제 그걸 알려주어야 되고요. 과량을 투여하였을 거. 그럼 헤파린에다가 너무 많이 줬는데 그래서 출혈이 나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쓸 수 있는 약은 프로타민 황산염입니다. 이제 그런 때 이게 안티도트 해독제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타민 황산염이 있으니까 막 써야지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응급할 때 이거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약품으로서 프로타민 황산염이 있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10분 쉬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헤파린이 사용할 때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체열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헤파린과 유사한 항응고 작용을 하는 약물 중에서 헤파린보다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예측하기 쉬운 항응고 반응을 일으키는 약물이 이제 저분자량 헤파린, 로우 몰레큘라 웨이트 헤파린으로 LMWH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미분액 헤파린 뭐 이런 식과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분자량 헤파린의 경우에는 24시간 컨티뉴스하게 그렇게 용량을 이제 잘게 쪼개는 것은 혈전을 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체열을 자주 해야지 되고 조절하는데 모노그램을 계속 이용해야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반감기가 훨씬 길고 1일만 투약할 수 있는 이거 이제 클렉산이라고 제가 많이 썼던 약물인데 이 이제 피하로 주사를 주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 이제 1회만 줘도 되니까 계속 IV를 꽂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상품명이 클렉산이 유명해서 이제 클렉산으로 불리고 있지만 에노자파린입니다. 뒤에 에노자파린 뒤에 헤파린처럼 뒤가 파린으로 끝났죠. 그래서 헤파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도 뭐를 이용했냐면 팩터 10A 팩터 10A에 가서 바로 작용하게 10A가 굉장히 주요한 물질이라고 있는데 팩터 10A에 가서 작용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작용하도록 하는 불활성화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 이제 클렉산, 에노자파린 여기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저 분자량 헤파린의 종류에는 이제 에노자파린과 이쪽에 이제 물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사실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클렉산, 에노자파린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출혈의 경향이 없다기보다는 헤파린보다는 좀 더 조절하기 쉬운 형태의 약물이면서도 여전히 출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펜사이토페니아, 변혈구 감소증의 위험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헤파린은 입으로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계속 입원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갈 때는 먹는 약으로 바꿔가지고 가야만 하겠죠. 그때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와파린입니다. 와파린의 작용점은 이제 혈액 응고 인자로는 2790번에 다양하게 이제 조절이 할 작용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와파린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쿠마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쿠마딘으로 많이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항응고제 입으로 먹는 경구용입니다.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면은 와파린은 이제 용량 단위가 2mg, 5mg 이런 식으로 이제 색 컬러에 이제 그 차이가 있고요. 입으로 먹는 이제 약이기 때문에 이제 외래에서 이제 용량 조절을 위해서 이것도 역시 피 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전히 치료에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헤파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헤파린과는 달리 항응고 작용의 최대 효과가 며칠이 걸린다고. 헤파린은 1시간 후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약효가. 근데 이거는 시작기가 무려 2일에서 7일이 걸린대. 이 말은 헤파린에서 와파린으로 대체를 할 때 집에 갈 거니까 이제 헤파린 끊고 와파린 먹을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헤파린을 싹 삭제하고 와파린으로 약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중복해서 사용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헤파린에서 와파린으로 전환할 때 2가지 약물을 중복 투여한다, 별표. 이것을 오버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와파린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약을 모니터링하면서 헤파린을 며칠째 쓰고 있고 헤파린에서 와파린으로 대체되는 시점이 언젠지를 대충 이제 예상을 해보면 이제 체인지되는 시점에서 늘 의사들이 이제 특히 레지던트 1년 차나 2년 차 얼마 의사 그 역할을 직접 처방을 넣은 지 얼마 안 된 의사들은 이제 회진을 돌다가 이제 주치의가 얘기해요. 교수가. 이 사람 헤파린 끊고 집에 갈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헤파린 DC 이렇게 적어놓고 헤파린 싹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헤파린과 와파린을 중복해서 2, 3일을 준 후에 삭제해야지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틀에서 7일간의 이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2, 3일 오버랩하고 그 혈액검사 수치를 보고 완벽히 헤파린을 끊고 집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모니터링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선생님 오버랩을 하지 않았어요를 알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오더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와파린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중복 투여 오버랩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저는 읽고 여기서 이제 INR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INR 타겟은 2에서 3을 유지하기 위해 혈청 와파린의 치료 범위는 1에서 10 마이크로그램 퍼 미인으로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와파린을 먹어도 헤파린과 마찬가지로 이제 혈액학적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수치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국제 표준화 비율이 이거 쓴다는 것인데 이 표준화 비율은 뭘 표준화시킨 거예요? 위에 있는 PT를 표준화시켰다고요. 프로트롬빈 타임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정한 값인 INR 국제 표준화 비율을 사용해서 타겟을 2에서 3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래에 와서 피검사를 해서 INR 값이 2에서 3 사이에 있는지 혈청 와파린의 치료 범위에 1에서 10 사이에 이런 약물 농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이제 치료 중에 치명적인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은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K1을 준대요. 이거 앞에서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와파린을 먹어서 경구 항응고제를 먹어서 출혈이 경향이 증가해서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해독제로 비타민 K1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약물을 이제 세트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량제로서. 가장 심각한 유해 반응은 출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인데 이 출혈이 한 번 나게 되면 열흘이나 지속될 수 있대.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K1이 필요한 것은 이런 이제 지속 시간이 또 굉장히 길어 3일에서 5일인데 한 10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안티도트인 비타민 K1과의 그런 이제 연관성을 두고 이제 써라. 그리고 INR의 정기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치명적인 출혈을 야기시킬 수 있고 출혈이 나타나면 열흘 정도 지속될 수 있는데 비타민 K1 써서 멈추게 하기보다는 INR을 정기적으로 잘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에게 출혈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에게 출혈의 증상과 징후를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해야지. 근데 퇴원할 때 그러니까 출혈의 증상이란 보통 이런 거예요. 출혈이
털이 잇몸 사이사이에서 피가 난다거나 코피가 난다거나 멍이 크게 막 자주 든다거나 내부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 이제 혈압도 집에서 좀 재보시고 이제 펄스도 측정해 보셔서 막 이렇게 빈맥 같은 것이 나타난다거나 그리고 어지럽다던가 이런 것들이 잦은 경우에는 일주일마다 외래를 오지만 2, 3일 남았어도 그냥 빨리 전화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금기가 존재하는데 와파린은 아무에게 줄 수는 사실 없어요. 최근에 외상이 있어서 이미 출혈의 위험이 있거나 내부에 뇌출혈을 가지고 있으면 피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쓴다는 거죠. 출혈 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두 개의 뇌출혈 이제 뇌 안쪽에 출혈이 있는 경우도 사용할 수 없죠. 간 질환과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제 상호작용하는 약이 굉장히 많은데 뭐 알코올, 엔세이드, 이뇨제 그리고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대부분의 약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사실 와파린을 먹는 사람은요. 제가 와파린을 먹어요. 어느 병원에 가든지 그걸 가지고 다녀야 돼. 처방전을 제가 와파린을 먹고 있고 지금 먹는 용량이 얼마다라는 걸 알리고 다른 약을 처방했고 약국 가서 함부로 약을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여기 써있죠. 비처방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도 나왔어요. 똑같이 음식물에서 마늘, 생강, 허브 이런 거 막 좋다고 피를 묽게 해야지 된다고 그런 걸 같이 챙겨 먹으면 와파린을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 과도하게 피가 묽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과용량의 투여 시에 비타민 K1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와파린과 비타민 K1은 짝꿍처럼 서로를 상호 보완할 수 있다. 네, 항혈소판제 기전상으로 이제 혈소판에 그 이제 응집을 억제하는 기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아까 혈소판이 이제 응집 뭉치는 걸 방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을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 항혈소판제로 따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아스피린이 그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여기서 제가 그동안 배운 거 다 뭐였어요? 정맥에서 정맥의 혈전을 방지하는 약, 헤파린, 와파린 거의 다 이제 정맥의 혈전, 커다란 어떤 DVT 이제 큰 혈관을 막게 되거나 폐에 색전이 발생하는 걸 막았다고 한다면 이제 뇌경색, 관상동맥 등 동맥 내 음계 형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죠. 정맥 내 혈전을 방지하는 응고제와 달리 그래서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는 이것의 차이라는 거죠. 빨간색.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은 항염증 작용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량 세라피를 해야지 됐고 저용량, 고용량이라고 한다면 한 500, 600씩 하루에 두세 번을 먹어야 했다고 한다면 그때도 얘기했어요. 고용량에서는 항염증과 중용량에서는 해열작용, 저용량으로 먹었을 때는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오늘 그 이제 저용량 세라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스피린을 이제 하루에 100mg 정도 꾸준히 먹게 되면은 원래 우리 NSAID의 작용 기전을 배웠어요. 이제 크롬복산 A2 뭐 이거 합성 과정을 억제해서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이 나타나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용량이 크게 작용했을 때는 항염증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작용 지점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어서 동맥 내 음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트롬복산 A2의 합성 과정을 억제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스피린뿐만 아니라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이 이제 주요한 원형 약물입니다. 클로피도그렐의 상품명이 플라빅스거든요. 플라빅스는 제가 굉장히 많이 줬던 약이에요. 근데 플라빅스는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 어디? 동맥, 정맥 아니라 동맥이에요. 동맥의 혈전이 발생하는 설전, 색전이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빨에 교정기 끼신 분들 보신 적 있어요? 그래. 이빨에 교정기 끼고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 다 끼죠.
혈관이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정하는 목적으로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인 PCI 이런 이제 혈관 우회술 등 여러 가지 혈관을 성형하거나 혈관에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혈전이 지나가다 거기 다 달라붙지 않겠어요? 교정기에 음식물이 끼듯이. 그러니까 이 박아놓은 이 스텐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혈관을 이제 이물질이 쌓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는 거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혈전을 예방할 목적으로 그런 스텐트 삽입술들을 받은 환자를 포함해서 협심증 환자들, 그 삽입술을 한 이유가 뭐예요? 협심증,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그걸 뚫어주기 위해서 이 스텐트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텐트 삽입술,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은 사람들의 혈전 예방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플라빅스와 같은 약을. 근데 이 플라빅스라는 약은 생각보다 비싸요. 약물이 고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신부정맥 혈전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승인되었지만 이제 써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물이 비싸서 아스피린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아스피린이 싸니까 아스피린부터 먹어보고 아스피린에 견디지 못하는 환자에게 처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투약하는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클로피도그렐은 뇌경색 환자라든지 기존에 이제 뇌가 혈관이 막혔던 사람이어서 2차 색전을 이제 방지할 목적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혈소판 수용체에서의 응집을 억제해서 응고작용을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 약이 살짝 코팅이 되어 있고 이게 75mg에서 이게 75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약을 이렇게 깨서 여러 개로 나눠서 먹으면 안 되고 요거의 볼표 수술 전에 적어도 5일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가 이제 외과기병동의 간호사라고 했는데 여러 수술을 하려고 수술 예약 대기를 아산병원에 한 석 달, 넉 달, 길게는 막 1년 전에 막 걸어놔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기 어디 경상도 어디서 짐을 싸가지고 올라왔어요. 수술 전날에 올라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입원 생활 안내를 하고 투약약을 모니터링 하는데 플라빅스를 먹었네. 집에 가야지. 수술이 취소돼요. 왜죠? 이거 개복하거나 칼로 째면은 출혈이 더 많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할머니가 교육을 못 받으셔서 그랬다기보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외래에서 수술 날짜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수술 예정이다. 그러면은 25일, 24일쯤부터는 플라빅스를 드시면 안 돼요를 했는데 할머니가 이 중에 약을 막 7, 8개를 먹는데 이 중에 플라빅스가 뭔지 몰라서 그냥 한꺼번에 다 먹은 거죠. 그때는 플라빅스의 색깔과 모양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분홍색이고 75라고 써있는 이 약은 빼고 드시면 안 돼요를 강조해서 설명했어야지 되는데 제가 종종 한 달에 한두 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수술해달래.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돼요. 다 수술 날짜 미뤄야지 돼요. 그래서 집에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모니터링 해놓는 거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입원 생활 안내를 하다가 약을 스크리닝 하다가 플라빅스가 있네 하면 플라빅스 이거 언제까지 드셨어요를 묻고 내일 수술이라면 5일 전, 적어도 5일에서 7일 정도는 먹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지 된다. 클로피도그렐은 유해 반응이 이제 심각하지는 않은 편인데 역시 출혈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약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엔세이드들, 특히 이제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등의 약물과 함께 사용했을 때 출혈의 경향이 높아진다. 항결핵제와 같은 것들, 항정관제, 바비츄레이트 같은 것들도 역시 항응고 작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안티도트 사실 가능성은 적은데요. 이제 혈소판 수혈을 통해서 혈소판을 보충해 줄 수도 있죠. 과량 투여되어 있을 때 수혈이 필요하다. 혈전 용해제로 넘어서 그동안 배운 약은 다 뭐였어요? 혈전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게 막거나 혈관이 막히는 걸 예방하는 기능이 있었을 뿐 이미 생성된 혈전을 녹이는 기능은 앞에 약물 중에 아무도 갖지 못했었어요. 이미 생성된 혈전을 녹일 수 있는 약은 지금 배우는 조직형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티슈 타입 플라스미노겐 액티베이터 TPA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가지고 TPA로 부르던가 알테플라제
액티라제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름 정도 기억하시고 이걸 언제 쓰는지는 사실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응급간호 실습의 교수인데 응급간호 실습 때는 이것의 용량과 투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실 네, 기회가 있으실 거고 지금은 혈전을 녹이는 약은 따로 있으며 그것이 TPA라고 불리며 이것이 이제 기존에 생긴 혈전을 녹일 수 있고 정맥 주사한다. 정맥 주사 IV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혈전 지금 뇌혈관, 심혈관 막혀가지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거를 천천히 입으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 혈전증, 뇌졸중, 폐색전증 등에 사용한다. 출혈이나 지혈 과정에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 뇌졸중 아직 안 배우셨죠? 3학년에 아마 배우실 텐데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로 나뉘게 되는데 막혔을 때만 사용하지 뇌출혈이 있는 경우, 뇌혈관이 터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혈이나 지혈 과정에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출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다. 다 가르치고 싶지만 지금은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TPA라는 약이 혈전을 녹이는 약이면 정맥 주사한다. 출혈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일단 네. 네, 원형 약물로 꼽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알테플라제, 이제 액티라제, 액티바제 뭐 이렇게 읽는데 이것이 표에 가장 하단에 있었다고 했어요. 아까 그 혈액 응고인자 13개 밑에 플라스미노겐을 이용하는 플라스미노겐을 플라스민으로 전환시키는 거에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섬유소를 녹입니다. 뇌졸중에는 사실 완벽히 승인되지는 않고요. 이제 심혈관에만 현재는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써볼 약이 흔치 않아요. 혈관이 막혀서 뚫을 수 있는 물질이 크게 알테플라제와 스트랩토키나제 두 정도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에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약으로 이제 심혈관인지 뇌혈관인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 카테터의 개방성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 했는데 우리가 기본 간호 실습 시간에 뭐 24게이지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정맥 카테터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깊게 이제 삽입된 이제 RV는 한 2, 3cm밖에 삽입이 안 돼 있죠. 근데 이렇게 길게 말초동맥 끝까지 하서 거의 이제 이런 이제 밑에 이제 쇄골화 정맥까지 위치하는 이제 그런 깊은 정맥 카테터들이 있어요. 그게 막혔을 때 뚫는 용도로는 써볼 수 있습니다. RV가 막히면 말초동맥 RV가 막히면 빼고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깊게 삭관해 놓은 것은 이제 다른 경로로 투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C라인이나 기타 이제 뭐 어떤 이제 정맥 카테터에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물의 효과 이거 별표 약효를 얻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에 투약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CPR 한다고 벌써 심장 멎은 다음에 한 3, 40분 지났는데 CPR에서 소생시킬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이태원 참사 있을 때도 우리가 살린 사람들은요. 빨리 5분, 10분 내로 CPR 하는 경우에만 아마 거의 살릴 수 있었고 이후에 한 사람들은 살리기 어려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혈관이 막힌 이후에 뚫기 위해서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써야지 되고 뇌졸중에는 3시간 이내에 써야지만 막힌 혈관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골든타임 내에 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출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알테플라제의 주입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IV 주사를 우리가 이제 출혈이 있을 때에 이 이제 알테플라제를 줄 때 주요한 부작용이 여기 나오는데 주사바늘 천자 부위의 표면 출혈과 내출혈이란대요. 그러니까 이 주사바늘을 24게이지 이렇게 작은 거 쓰지 않고 막 18게이지 막 이런 것들을 응급할 때 막 팔다리 여기저기 막 다 뚫어놓거든요. IV를 막 이쪽 팔다리 막 어쩔 때 막 C라인 막 다 막 라인이 여러 개를 넣는데 그 모든 그 이제 비경구 주사 경로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게 부작용이라고요. 천자 부위에서. 그래서 알테플라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IV의 이 범위를 뭐죠? 그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작용이 표면 출혈, 주사 바늘을 꽂아 놓은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테플라제를 주입하는 동안에는 지금 응급실과 이제 중환자실 시술할 때 보통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줄 때는 그 천자 부위 그리고 뭐 오피 사이트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출혈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지 된다는 거죠. 흔하지는 않지만 뇌출혈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2개 뇌출혈. 그리고 보통은 이런 출혈을 모니터링 할 때는 반상 출혈, 멍같이 이렇게 출혈의 반응이 보인다거나 혈종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했죠. 그리고 코피, 그리고 막 잇몸 사이소에서 막 피가 흐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역시 이제 아스피린, 항응고제 종류 등 항설수판 제형 등 엔세이드 모두 함께 사용할 경우 출혈의 경향이 증가하고 알테플라제를 사용할 때 역시 PT와 ABTT를 모니터링 해야지 돼요.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PT와 ABTT 이제 세트를 이제 검사를 해서 검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좋다. 음식 여전히 생선 기름 이런 거 막 이제 혈관을 이렇게 뚫는 용으로 실제로 많이 건강기능식품 중에 크릴 오일이라든지 뭐 피시 오일 이런 거 많이 먹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거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제 알테플라제 이외에도 스트랩토키나제 이건 제가 이제 언제 써봤냐면은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섬유소 용해제여가지고 이거 이제 말초동맥이 동맥 막혔을 때 저는 알테플라제를 사용한 거 아니고 스트랩토키나제를 사실 써봤는데 이게 이제 혈관을 뚫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장 아이브를 잡을 수 없는 그 이제 환자에게 이제 말초동맥 깊게 삽입된 그 PICC에 막혔어. 이거 아니면 IV 약을 못 주는데 그래서 이거 스트레토키나제를 사용해서 녹였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맥의 혈전증, 폐혈관의 색전증, 동맥의 혈전증 등 깊은 심근경색증 등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런데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 출혈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쓸 수가 없다. 이거는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약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동영상이에요. 대상자 교육용 동영상이어서 여러분도 아직 사실 대상자보다 약물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조혈기관 계통에 작용하는 약물 빈혈 치료제 빨리 보겠습니다. 빈혈 있으신 분 계신가요? 빈혈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출혈이 있거나 철분 흡수가 부족하거나 임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 그다음에 엽산이 부족한 경우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에도 거대 적혈구 빈혈 등 다양한 종류의 뭐 재생불량성 빈혈, 빈혈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성인간호학 시간에 배울 건데 이제 빈혈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그 빈혈은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피를 빨리빨리 만들어내야지 되죠. 특히 이제 혈액 내 성분 중에서는 적혈구 생산을 이제 조혈하는 물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조혈 자극 인자인 에리스로포에틴인데 에리스로포에틴이 이 빈혈을 치료하는 주요한 용제가 되겠다. 근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혈압을 올리고요. 혈전을 형성하도록 하고요. 이 피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걸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신부전,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에포틴 알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주면서 이런 딱 여기까지만 써. 이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헤마토크릿 30에서 33, 헤모글로빈 10 미만까지만 써. 그 이상 주면은 부작용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주지 마. 일주에 3번 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혈, 적혈구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도록 하는 적혈구 생성 인자인 에리스로포에틴 알파는 아주 적은 용량 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의사항에 흡수가 느림으로 피하 주사해라. 정맥으로 확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고혈압 확 혈압 오르고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혈압이 생기는 정도가 적지 않아. 10명 중 3명이 고혈압이 생긴대요. 유해 반응해 보시면 10명 중 3명, 30% 정도가 고혈압이 발생하고 이 중에 대부분은 항고혈압제가 필요하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을 약을 먹으면서 혈액을 이걸 생성이 되게 해야지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목숨 걸고 사용하는 약이라고 사실 봐야지 되는데 빈혈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철분 결핍성 빈혈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항암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투약하는 경우 목숨 걸고 주는 거예요. 이제 항암요법을 받아서 펜사이토페니아, 혈구 싹 죽었어. 적혈구, 백혈구, 팔석판 다 죽고 범혈구 반사지 해가지고 마치 백혈병 환자 같은 상황이 돼서 빨리빨리 적혈구를 만들어내야지 될 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에는 이제 주 3회를 맞으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항암요법을 하는 사람에게 쓴다고 했는데 종양의 진행을 촉진시킨대요.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단축시켜서 최저 용량을 써야지 되는데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 외과 병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절대 편하게 않게 한 3년쯤 되면요. 외부 병동으로 자꾸 돌려요. 항암 병동 6개월, ER 6개월, 어디 비뇨기과 안과 가가지고 한 6개월 해가지고 쫙 다 돌고 와. 그래서 제가 사실 일한 병동 그 과를 따지면 그 웬만한 과는 다 봤다고 했는데 그때 에포틴 알파를 항암 병동 갔을 때 제가 몇 번 줘봤는데 정말 최저 용량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양의 가속화에 대한 걸 설명하고 이걸 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환자들이 그럼 안 맞고 싶어요. 근데 당장 이제 적혈구가 너무 부족해서 어지러움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포틴 알파를 개선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으로서 이제 달베포이틴 알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뭘 보면서 줘야 돼? 헤모글로빈 11, 헤마토크린 33. 그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만 줘도 돼. 이거 부작용이 더 많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는 제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리트로올 알파 빈혈 때 준다. 에리스로포에틴과 달바포에틴 빈혈 때. 인터루킨 정도는 이름은 들어두시면 좋은데 혈소판이 감소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건 인터루킨이다. 이 뒤에 거 이거 38번, 39번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루킨도 그냥 읽어보시고 이름. 왜냐하면 여러분이 골수 이식 병동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사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뛰어넘겠고요. 페루바 들어보셨죠? 빈혈일 때 먹는 임산부들 많이 먹는데 빈혈 치료제 그 조혈을 돕는 거 아니고 철분이 결핍되어서 생기는 빈혈일 때는 이런 페로바와 같이 철분이 들어있는 철분 제제를 주게 됩니다. 음식으로 철분을 흡수하기 어렵거나 할 경우에 이제 페로바로서 철분의 성분을 몸에 아예 넣어주는 거죠. 대표적인 약물이 페로바, 페럼프라, 뭐 헤모콘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부작용만 얘기할게요.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페로바에는 이제 철분 성분, 페러스 설페이트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부작용이 변비예요. 대변의 색깔이 짙어지는 거, 철분 색깔, 녹슨 철 같은 거 산화되면은 시커매지죠. 철분이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서 대변이 짙어져서 대변이 되게 시커매지는데 혹시 출혈이 있나 걱정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일반적인 반응이고 부작용으로 변비가 있다. 이걸 먹을 때 비타민 C를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먹는 사람에게는 오렌지 주스 등을 함께 먹는 것이 좋겠다. 비타민 B12도 보조제로 쓸 수 있습니다. 골수 성숙을 하는 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악성 빈혈 환자에게 비타민 B12 약품명으로는 여기 있는 시아노코발라민이 원형 약물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빈혈 치료제면서 비타민 B12를 넣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엽산도 그냥 보조제입니다. 임산부들 엽산 먹는 게 적혈구 DNA 합성을 돕기 위해서 아기와 모체 모두 엽산의 공급을 잘 주는 것이 기형을 방지하기 때문인데 조혈 인자에서도 엽산은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어서 엽산도 보충제로 쓴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